여러분은 많은 시를 접하셨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를 들어보셨을까요? 바로 프랑스의 줄 르나르가 쓴 뱀이라는 시입니다. 뱀, 너무 길다. 그리고 일본의 하이쿠 시인 바쇼의 작품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요한 연못,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퐁당. 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짧은 글로 긴 여운을 남기고 큰 웃음을 주는 시인이 있죠.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하겠습니다. 하상욱 시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인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네. 재택근무. 재택 백수. 재택 백수. 재택 백수. 네. 네, 그래도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에도 꾸준히 업로드하고 네. 창작 활동은 계속 이어나가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 인스타그램을 활발하게 하시는 만큼 이미 많은 청소년분들이 하상욱 작품님의 아주 익숙해요. 그렇죠? 네. 익숙하고 이제 하상욱 시인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사전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시인님은 이런 시를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영감의 원천이 무엇인지 이 네.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고 나서 영감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영감은 뭐 어디서 받아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영감이라는 건 그냥 뭘 보든지 간에 내가 내 안에서 고민해왔던 것, 그리고 그때 고민하는 것들, 그게 가끔 영감으로 바뀌는 거지 어디에 있는 걸 내가 영감을 받아서 바로 그게 내게 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영감을 얻으려고 인스피레이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다. 그냥 네네네. 모든 거를 다 받아들일 준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든 걸 꼭 다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그냥 평소에 고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그냥 가끔 내가 보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때 고민하는 것들이 다행히도 영감으로 바뀌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들이 하상욱 시인님처럼 좀 이렇게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면 이 청소년기에 특별히 해야 되는 것, 아니면 주의해야 되는 게 따로 있나요? 창의적인 어떤 행동이라는 게 저는 뭐 청소년 때는 준비하고 뭐 성인이 되면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게다가 예전에는 오히려 조금 창의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가는 단계가 좀 많이 필요했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까지 가기, 뭐 어떤 그런 직업을 갖기까지의 네. 시간이 필요했는데, 사실 요즘은 뭐 유튜브도 있고 뭐 SNS도 있고 자신의 창의력을 바로바로 발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청소년기라고 해서 너무 준비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때 만들어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편하게 만들어내라. 네, 그냥 내 거 그냥 그 와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한계 내에서 그냥 그때 표현하다 보면 그게 창의적인 어떤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도 하상욱 시인님처럼 이렇게 뭔가 글을 쓰고 이걸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다. 그런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싶어서 글을 이렇게 많이 쓰긴 하지만 뭔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네. 트위터에 올리기는 아직 좀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겐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도 뭐 준비가 됐다고 해서 시작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봐주면, 네. 사람들이 봐주기 시작하고 조금씩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보는 사람도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익숙해져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겁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더 들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세상에 내놓으면 준비된 사람들은 봐주고 좋아해주고 네. 할 거니까. 네. 오늘도 시인님의 강연 제목이 참 독특합니다. 자존감을 지키지 않는 법. 자존감. 자존심은 우리가 네. 가끔은 버려야 될 때도 있지만 네네. 자존감은 항상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저는 지켜야 한다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네. 조금은 생각이 달라서 네. 제가 왜 자존감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 말, 그 네. 사람들이 참 멋지고 좋아하는 그 말이 저는 조금 왜 어색하게 들리는지 그 이야기를 사실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자존감을 지키지 않아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연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8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지금 화면에 좀 예쁘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그런 것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도 질문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저에 대한 어떤 칭찬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중간중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시작에 앞서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되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파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시파리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시파리 하성욱입니다. 저기 이제 뭐봐? 시바라고 써 있잖아요. 이제 저게 이제 제가 좀 같이 이제 좀 뭔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보고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기 보이는 저 하얀색 책이 제 책이거든요. 제가 시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시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 봐? 질문을 드리면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입모양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 그리고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채팅으로 제가 써 놓았던 저 두 글자를 한번 대답해 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저 지금 뭐 봐? 뭐 봐? 네.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좀 더 거리감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저는 이런 글을 쓰고 이런 책을 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런 시파리입니다. 자, 자존감을 지키지 않는 법.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자존감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존감의 비결이 뭔가요? 이런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습니다. 제가 되게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그런 좀 모습이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자존감이 높다거나 자존감을 굉장히 잘 지켜내거나 그런 사람은 못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되게 가끔씩 받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의 비결은 차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자존감의 비결이 차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좀 생활 관련된 어떤 그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어떤 생활에 관련된 소품에 대한 제목 이런 것들을 지어서 글을 많이 쓰다가 제가 어느 날부터 조금 사랑 이야기를 되게 많이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랑 이야기를 자꾸 쓰게 되니까 댓글에 어떤 분께서 굉장히 장문의 댓글로 어떻게 댓글을 남겨주셨냐면 하상욱은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하상욱은 생활에 관련된 어떤 재미있고 위트 있는 그런 풍자를 하는 사람이지 이런 사랑 관련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쓰고 있냐. 진짜 하상욱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글을 엄청나게 길게 써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글을 읽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을 차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저를 소비하지 않는 건 그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고쳐서 소비하려고 하시면 그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단을 해야지라고 그 이름 쪽으로 갔어요. 그때는 컴퓨터로 이제 페이스북을 했었는데 마우스를 이름 쪽에 가서 설정을 눌러서 차단을 하려고 봤는데 이름이 너무 낯이 익어요. 성이 하씨로 시작해요. 이름을 봤더니 하자 이 분이세요. 저희 아빠. 네, 저희 아빠신 거예요. 저희 아빠가 제가 사랑 얘기 너무 쓰니까 이런 걸 쓰지 말라고 엄청나게 장문에 글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더 고민도 하지 않고 과감하게 차단을 딱 했죠. 그러면서 저는 저희 아빠를 차단하고 굉장히 저의 자존감이 올라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그리고 그거 외에도 글을 쓰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조금 제가 너무 견디기 힘든 이야기가 있으면 저는 그 댓글을 그냥 삭제해버리고 차단해버립니다. 그분들을. 근데 그렇게 차단을 하면 그냥 내가 차단당했구나 그렇게 해서 끝나는 일이 잘 없더라고요. 조금 되게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왜 나를 차단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글을 하나 써놓은 게 있습니다. 차단당하면 불쾌하더라. 불쾌하게 해서 차단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단이라는 게 당하면 불쾌하죠, 물론. 근데 차단이 당해서 불쾌한 것만큼 차단을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진 그 차단하는 사람도 굉장히 불쾌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먼저 했다면 차단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차단은 당하는 사람도 물론 불쾌하지만 차단을 하는 사람도 불쾌했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은 가치 있어요. 이 말 되게 멋진 말이죠. 물론 아름다운 말이고 저도 사실 이 말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은 가치 있어요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저는 더 중요한 어떤 먼저 해야 되는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뭐라고 하는데요? 라는 게 더 먼저가 아닐까? 누가 뭐라고 하든 가치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것, 그거보다 먼저 뭐라고 하지 않는 것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더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전 좀 해봐요. 10년 만에 본 엄마 친구분이 나를 보고 적절한 단어를 찾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떤 분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쓰셨는데 굉장히 리트윗도 많이 되고 화제가 많이 됐던 글이었어요. 10년 만에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래 오랜만이네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이렇게 됐구나 라고 말씀하셨대요. 다른 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야기를 끝마치셨대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상황을 겪으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 야 너 요즘 아이고 야 너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나 보다. 야 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아니면 야 너 키 좀 커라 그게 뭐니? 아니면 좀 말라 있으면 좀 이렇게 왜소하면 야 너 좀 맛있는 거 좀 먹어라. 엄마가 뭣도 안 해주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야 너 요즘 공부 안 한다며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니? 이런 말씀 하실 때도 있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오랜만에 만난 사람인데도 뭔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판단 같은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트위터에 나온 이 친구 엄마분께서는 그냥 그래 너 이렇게 컸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냥 그걸로 끝. 다른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대화에 좀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어색해할 만큼 이런 대화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 뒤에 어떤 말들을 더 많이 이어갔으니까. 디자이너 하상욱, 이제 제가 원래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저는 미술을 전공하고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미대를 나와서 디자이너 화상욱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회사를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과연 누구의 눈치를 많이 볼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디자이너는 누구의 눈치를 많이 볼까? 디자인을 하면서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당연히 눈치를 많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소비자? 최종 소비자? 클라이언트도 소비자지만 최종 소비자가 또 따로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디자인을 할까?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나는 디자인을 하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엔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일 줄 알았는데 디자이너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누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봤었는지 드디어 알게 됐어요. 누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봤냐면 동료 디자이너의 눈치를 가장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동료 디자이너들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고 그 사람들의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회의를 가요. 제가 디자인을 해서 클라이언트를 만나요. 이 디자인을 내가 당신에게 이제 넘기겠다라고 디자인을 가져가면 말이 되게 많아요. 뭔가 수정 요청도 되게 많고 이건 좀 이래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럼 그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디자인 진짜 몰라. 나 같은 전문가가 해주면 그대로 그냥 할 줄도 알아야지. 진짜 모르면서 얘기만 많다고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 대면서 나와요. 근데 나왔을 때 만약에 옆에 있는 동료 디자이너가 상욱 씨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 고쳐달래요. 그러면 뭐야 그거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다 풀려요. 왜냐면 나와 같은 전문가가 그렇게 말을 해줬으니까.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내가 굉장히 뭔가 잘한 사람 같고,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해왔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더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조금 내가 인정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 같이 포함되고 싶어서 그런 디자인을 더 열심히 많이 노력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많이 들어요. 근데 18이 하상욱이 되고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제 주변에는 글 쓰는 전문가가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다 그림 그리는 사람들밖에 없고 하니까 제가 쓰는 글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으면 웃고 재미없으면 말고 그냥 그렇게 끝인 거예요. 그게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디자인을 할 때는 뭔가 좀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내 주변의 전문가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런 압박감 때문에 되게 주눅 들어서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18위 하상욱이 되니까 제 주변에서 그냥 제 글을 즐겨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조금 더 제 것들을 더 많이 꺼낼 수 있게 됐어요. 덜 눈치 보고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정리해 나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되어주니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썼던 글들은 바로 처음에 이런 글들을 쓰면서 이제 나중에 책까지 내게 됐는데 어떤 글들이냐면요.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하상욱 단편 시집 뿅 중에서.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위에 글을 쓰고 밑에 제목을 다는 식으로 글을 많이 써왔는데 초창기에는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이 글의 제목은 다쓴 치약입니다. 이런 글은 왜 썼냐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샴푸나 치약 같은 걸 막 이렇게 더 없다고 생각해도 한번 더 짜보잖아요. 뭔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막 더 짜보고 하는데 샴푸나 치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좀 가능성을 바라봐 보려고도 하는데 오히려 나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치약을 짜다가 양치질을 하다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으로 글을 써봤던 거였어요. 이 글은 방법이 없잖아. 하라면 해야지. 방법이 없잖아. 하라면 해야지. 세상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방법이 없잖아, 하라면 해야지 라는 이 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였었어요. 약관동의. 이렇게. 약관동의라는 게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다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약관은 내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뒤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약관에 동의를 해야만 가입할 수 있고 내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세상에 약관동의 같은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실제로 선택해 오는 것 같지만 선택해 가는 것 같지만 이 삶을 내가 선택해야만 내가 그것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그 뒤로 넘어가는 일들도 세상에 되게 많더라.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약관동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막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들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메뉴 선택을 할 때 별것도 아니잖아요. 맨날 하고 있잖아요. 메뉴 선택 맨날 하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먹을 걸 맨날 고르고 있으니까. 근데 맨날 하는 이 메뉴 선택이 우리는 맨날 힘들잖아요. 매일 살지만 매일 힘든 것처럼, 매일 학교를 가지만 매일 학교 가기 힘들고 매일 회사를 가지만 매일 회사 가기 힘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 해오지 않은 것들보다 매일 해오고 있는 것들 때문에 더 힘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끔씩은. 그래서 참 사는 것들도 때로는 되게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마음 맞는 사람이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든 세상에 마음 맞는 사람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특히 이럴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마음 맞는 사람이 한 명만 있었으면. 하상욱 단편 시집 2인 이상 주문 가능일 때, 이럴 때 2인 이상 주문 가능. 왜냐면 나는 지금 너무 부대찌개가 먹고 싶어. 근데 부대찌개는 1인분을 잘 안 파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랑 지금 부대찌개를 함께 먹어줄 그 한 명이 있으면 나는 부대찌개를 먹을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막 동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존재도 물론 나한테 되게 힘이 되죠. 근데 때로는 그냥 나랑 같이 메뉴 하나 같이 골라줘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존재도 생각보다 큰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마음을 맞춘다는 게 너무 엄청나게 거대한 것들만 그런 건 아니구나. 그냥 나랑 뭔가 함께 커피 한 잔 마셔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존재도 되게 중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좋은 생각이 났어. 네 생각 뭐 이런 글도 써봤습니다. 이 글은 조금 노골적으로 좀 인기 끌어보고 싶어하고 쓴 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그 좋은 생각이라 그러면 너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미래의 어떤 시점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뭐 짜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좋은 생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냥
누군가 생각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것만으로, 그 존재가 떠올려지는 것만으로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글도 써봤었고, 함께 걷고 싶다, 꽃길이 아니라도 꼭 길이 아니라도, 뭐 이런 글도 썼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아주 아름다운 꽃길을 걷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꽃길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항상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노력하고 살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을 버티면서 살기도 하죠. 그렇지만 때로는 꼭 길이 아니라도 함께 걷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 길도 꽃길만큼이나 되게 소중한 길이 아닐까? 그 길이 굉장히 길처럼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나에게 큰 행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글도 써봤어요. 그리고 가끔은 좀 슬픈 글도 쓰는데, 아까 이게 제가 저희 아빠를 차단하게 만들었던 글이 바로 이런 글들이었어요. 다정하던 우리가 이별을 말하네, 다 정해져 있던 것처럼, 뭐 이런 글도 썼습니다. 근데 제가 한창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좀 심취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런 글도 좀 써봤었어요. 좀 뭔가 이별이라는 것, 그리움이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의해 보고 싶어서 뭔가 이별을 경험하고 나면, 끝맺음을 경험하고 나면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끝맺음으로 가기 위해 있었던 모든 과정들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글로 써봤던 거였고, 그리고 제 글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까지는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라는 글. 사실 시밤이라는 책은 이 글 때문에 나온 책이에요. 이 글을 주인공으로 책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책이 시밤이라는 책이었고, 그리고 그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또 정리해 봤고,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이고, 아무튼 저는 이런 글들을 쓰면서 예전에 디자이너일 때 경험하지 못했던 조금 자유, 그리고 내 것을 만드는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이런 글들을 쓸 때. 그게 시냐?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시집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게 시냐? 라는 말. 상처도 많이 받았고, 사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되게 난감했어요. 저는 시라고 하고 시집을 냈는데 그게 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내가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너무 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였지만 한 번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그 대답을 쉽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시냐? 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라고. 시잖아요. 제가 시라고 얘기했으니까. 작가가 시라고 얘기하면 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제가 정하면 되는 일이니까, 장르라는 건. 그래서 다만 시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을 연결시켰어요. 제가 디자이너일 때는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걸 제 글을 쓰면서는 이 생각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었어요. 네, 라고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시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전 디자이너일 땐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디자인이 좋은 거여야만 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정받아야만 했고, 그리고 나는 굉장히 수준 높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저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한 디자인만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썼던 순간들이었죠. 근데 글은 좋은 시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조금 더 편하게 제 걸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인정합니다. 저는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인정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저는 그냥 이런 활동과 이런 이야기와 이런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걸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 제가 차단을 할 수도 있겠죠. 너무 슬프면.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건. 18이에게 예술이란? 18이에게 문학이란? 18이에겐 시란? 뭐 예술이란?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처음엔 이렇게 대답을 못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대답할 걸 되뇌이면서 후회하면서 제가 대답을 정리해 본 대답이 있어요. 18세기 예술이란? 물었을 때 난 나중에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만들었던 저의 대답.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것. 예술이 아니어도 괜찮고 100년 후에 제 글이 2000년, 2010년대 막 그때 대한민국의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하나의 어떤 글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10년 후에도 절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지금 제가 이런 글을 쓰고 또 이런 글을 소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글들을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읽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지금 이 순간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당연한 듯 말하지 마. 하상욱 단편 시집 금메달 중에서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젊은이들만의 반쪽짜리 공감인데 지금 그 하상욱 작가님이 쓰시는 글이 젊은이들이 공감하는 반쪽짜리 공감인데 앞으로 어떻게 100%로 키워나가실 생각이신가요? 모든 사람의 공감으로 어떻게 키워나가실 생각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제가 왜요? 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저는 100%를 채우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제가 쓰는 글들을 사람들이 읽어주면 그걸로 족하다고. 저는 만약에 50%가 됐다면 저는 너무나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금메달을 따려고 글을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메달이 아니라도 제가 만약에 올림픽에 출전했다면 메달을 따지 못했더라도 지금의 제 자리에서 충실한 것만으로 저는 제 영역에서 충실히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굉장히 충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에겐 금메달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제 상황에서. 완벽을 꿈꾸다가 완벽히 놓칠까 봐. 예전에 저는 디자인을 할 때 되게 완벽을 꿈꿨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되게 빨리 포기했습니다. 전 디자인을 4년밖에 못했어요. 그렇게 10년 이상 디자인 공부를 해놓고 너무 욕심이 많아서 디자인을 4년 만에 그냥 때려치웠습니다. 도저히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때려치웠어요. 너무 완벽해지고 싶어서. 적응되면 괜찮을 거야.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적응되면 괜찮아. 그렇게 힘든 것들,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것들 적응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지. 전에 제 카카오 스토리에 이딴 글 좀 올리지 마 삐리리야 라고 정말 대놓고 정말 욕을 쓰면서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프로필을 잘 안 눌러봐요. 그냥 괜히 어그로 끌린다고 하죠. 그게 너무 싫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이분은 너무 해맑게 웃는 얼굴로 이런 글을 써놓으신 거예요. 본명과 함께 자기 이름을 딱 드러내고 너무 웃는 얼굴로 이런 댓글을 쓰시니까 안 눌러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봤어요. 그분의 프로필을. 그리고 그분의 프로필을 눌러본 이후에 저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프로필 대문 소개글에 이렇게 써 놓으셨거든요. 이딴 글 좀 올리지만 삐리리야 써놓으신 분은 대문에 긍정의 힘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제가 아마 긍정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게 이날부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초창기에 제가 들었던 이런 욕들이었는데 그럼 저는 어느 정도 이런 욕들을 계속 듣거나 아니면 이런 나쁜 말들을 계속 들으면 적응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누가 이런 안 좋은 말 하면 며칠 동안 너무 우울해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똑같이. 자, 반대로 사촌 누나 가게에 정우성 씨가 오셨대요. 근데 누나가 무심결 너무 잘생기셨으니까 무심결에 와 진짜 잘생겼다 라고 말이 뱉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우성 씨가 급 정색하셨대요. 갑분싸 하시더니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대물으셨대요. 정색하시면서. 그랬더니 사촌 누나가 너무 겁을 먹으셔가지고 정말 잘생기셨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정우성 씨 갑자기 찡긋 웃으셨대요. 가뿐 찡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알아요? 2번 듣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정우성 씨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칭찬을 들으셨겠어요. 잘생겼다는 칭찬을. 근데도 잘생겼다는 칭찬을 들으셨을 때 그냥 유쾌하게 유머로 받아낼 수 있을 만큼 그냥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좋은 말도 나쁜 말도 안 질려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질립니다. 아무리 사람이 적응하려고 해도 나쁜 말은 백날 천날 들어도 나빠요. 근데 좋은 말은 백날 천날 들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나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는 말이니까. 자존감을 지키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존감을 지키라는 이 말. 제가 이 말을 왜 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안 지켜도 되잖아요. 누가 빼앗지 않으면. 네, 누가 빼앗지만 않으면 굳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애를 쓸 이유조차 없어요, 사실. 근데 자존감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면 뭔가 자존감은 누군가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나는 계속 지켜야 될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그래서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켜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키라고 말하니까 자존감이 내가 손상됐다고 느끼면 내가 못 지킨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무서워요. 자존감은 내가 지켜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공격해서 빼앗으려 하지 않는 것이 더 먼저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래? 그 사람 나를 공격했네? 그 사람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자존감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사무에게 자존감이란? 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거. 네. 내 것도 당신 것도 아닌 우리 거요. 전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켜내지 않으면 당신의 것도 내 것도 제대로 지켜줄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 함께 공유합시다. 요즘 공유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굳이 지켜내려고 난 너무 애를 쓰다가 지켜내지 못했을 때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특별해 딱 너만큼 이 8글자 제가 자존감이라는 글자를 8글자로 좀 늘린 글자가 이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특별한 만큼 남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남이 나를 특별해주게 생각하는 것만큼은 나도 남을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 것 이게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좀 상대방과 공유하려고 하시면서 그런 와중에 창의력도 그 와중에 내면 서로 공유하는 창작을 하기가 되게 용이해지거든요. 내가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전문가,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눅 들어서 내 창작물을 너무 지키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공유하면서 그때그때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난 특별해 딱 너만큼 넌 소중해 딱 나만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